설명에 오신 여러분들을 모두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동산고등학교에서 입학 홍보를 맡고 있는 입학 홍보부장 박충호라고 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첫 순서로 본교의 교장 선생님이신 신동준 교장 선생님께서 학교의 운영 철학에 대한 말씀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준 교장 선생님을 소개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안산동산고등학교 학교 설명에 오신 예비 학생, 학부모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화창한 날씨 가운데 학교 설명회를 선택해 주시고 동산고를 선택해 주시고 시간을 내어주셔서 더욱 감사합니다. 동산고등학교는 변화를 선도하는 실력 있는 신앙인을 만드는 그것을 30년 동안 지속하면서 진행해 왔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지금까지 해오던 교육 방식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계속 지지하면서 이어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인공지능 시대에 맞춰서 변화를 선도하는 그런 동산고가 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직접 학교를 알아보도록 해보는 방법을 제가 운영 철학에 담아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방송실에서 준비됐으면 화면을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동산고 운영 철학, 변화를 선도하는 실력 있는 신앙인입니다. 30년 전에 건국 학교 개교 설립 정신으로 만들었던 이 문구를 지금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 학교 30년에 같이 지내온 선생님들 또 동문들 또 동산교회가 함께 이 귀한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퀴즈를 통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을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저기 QR코드가 보이는데요. QR코드를 접속하셔서 답변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어디서 오셨는지 한번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 또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학생들을 잘 안내하고자 합니다. 예, 수원에서 많이 오셨군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 그러면 지금 인공지능 시대에 발맞춰 가는 게 조금 더딜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충분히 잘할 수 있습니다. 안산이 드디어 추월을 했군요. 안산이 많군요. 아시겠지만 동산고는 한 50% 정도를 안산의 출신 중학생들을 위주로 선발하고 있습니다. 많이 오셨습니다. 제일 멀리서 오신 분이 중국 있네요. 중국에서 오신 분, 혹시 중국에서 오신 분 없어요? 중국에서 오신 분을 위해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중국보다 더 먼 데 있어요? 미국 있네요. 미국. 예, 오세요. 미국 어디서 왔어요? 미국 샌프란시스코. 와, 그냥 궁금만 하는데요. 예, 하여튼 환영합니다. 예. 두 번째 질문을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몇 학년인지 제가 궁금합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보면서 쟤는 어떻게 따라왔지? 왜 왔지? 이런 느낌이 들 것 같은데 3학년, 3학년도 이제 중학교 3학년도 있을 수 있고 고등학교 3학년은 오실 필요가 없겠네요. 그죠? 맞아요. 초등학교 3학년 가장 어린 애가 사실대로 하셨네요. 사실대로. 이거는 너무 많아서 아무래도 안 될 것 같습니다. 3학년이 제일 많겠죠. 동산고에 바로 내년에 입학했으면 좋겠습니다. 학교가 지금 30년을 지나서 31기가 입학했고요. 여러분이 입학하게 되면 32기가 됩니다. 32기와 함께 저도 올해 교장으로 취임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남아있는 3년 동안 여러분 입학과 함께 마지막 교사의 그 삶을 아름답게 장식하고 싶습니다. 잘
입학할 수 있도록 또 도와주고 함께 좋은 동산의 역사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을 보겠습니다. 자, 오늘 학교를 왔었을 때 첫인상 좀 어렵죠? 자, 첫 번째, 두 번째 질문은 아주 단답형으로 질문이 있고 지금부터는 이제 동산이 뭘 얘기하는지 볼 수 있는 조금 더 생각해보는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첫인상 크다. 아, 이게 첫인상. 예, 그것도 첫인상이죠. 교회가 있는지를 모르고 오신 분 계시나 본 것 같은데요. 동산교가 교회가 있는 건물이 있습니다. 예. 이게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아셔야지 우리 학교 입학하기가 좀 더 알겠습니다. 워낙 다양해서 모르겠네요. 그 중에 마음에 드는 게 하나 있는데 오래됐다는 아닌 것 같고요. 제 이름을 아시는 분이 있네요. 어떻게 된 거지? 건립 정신 이념이 멋지다. 이분한테 선물을 주겠습니다. 건립 이념이 멋지다. 예. 예. 건립 정신이 보셨나요? 아버님 같은데.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건립 정신을 얘기하고 싶어서 하고 있는 중인데 멋지다. 좋습니다. 다음 질문을 보겠습니다. 어떤 정보가 가장 궁금할까요? 그렇죠. 입결이 궁금하죠. 예, 동산에 들어올 수 있는지 없는지. 입결, 입학 정보, 커트라인, 커트라인이 궁금할 겁니다. 기숙사도 궁금해 하시는군요. 기숙사. 정말 궁금한 게 많군요. 여기 대충 봐도 한 1000명은 아주 안 되는데 가까이 될 것 같은데 궁금한 게 많습니다. 다른 분들은 어떤 교장 선생님의 연세는 왜 궁금할까요? 이해가 안 가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지나가겠습니다. 이 궁금한 것들 잘 캡처하셔가지고 안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학생 학부모 상담이 있으니까요. 이 궁금한 것들 다 풀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예, 문제는 이거죠. 동산고에 입학하고 싶은데 뭐가 가장 큰 장애물일까요? 성적인가요? 성적은 그렇게 언덕이 왜 있나요? 언덕은 입결하는데 언덕이 왜 어렵죠? 예. 계단도 있죠. 예, 계단을 올라가셔야 해요. 천국의 계단이라 생각하시고 오시면 아주 좋은 운동도 되고 건강도 챙길 수 있는 곳입니다. 성적이 가장 궁금한 것 같습니다. 면접 질문에 대해서도 궁금해 하시는데 면접 질문은 여기 지금 안내하고 있는 학생들한테 물어보시면 가장 좋은 꿀팁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요. 그 다음 질문 가겠습니다. 자, 동산고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자라고 교훈을 정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자. 그 내용을 실천하기 위해서 정직, 근면, 친절이라고 교훈을 세부 항목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코람데오의 신앙을 가지고 나 자신이 근면하고 근면 성실하고 그리고 이웃에게 친절한 그런 학생들을 기르기 위해서 이 교훈을 정하고 아까 학교를 둘러보신 분들은 교훈탑이 있습니다. 교훈탑. 학교를 올 때마다 그 교훈탑에 있는 문구를 보고 오늘도 정직하자, 오늘도 근면하자, 오늘은 더 친절하자라고 얘기하고 학교에서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지금 근면하고 싶은 학생들이 많은 것 같은데 모두가 다 이 세 가지 덕목이 다 졸업할 때쯤에는 다 성취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질문입니다. 예, 밖에서 혹시 책을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동산고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아셨으면 좋겠는데 그 알고 싶은 내용들은 책에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책 읽은 게 없죠. 예, 그래서 책을 사서 보셔야 됩니다. 동산고 이야기라든지 동산교회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전에 학교 설명회 때는 좀 길게 앞부분에 이 설명을 해드렸는데 올해는 좀 짧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이 책을 사셔서 보시면
학교의 내용이라든지 학교 활동이라든지 학생들의 활동들 또 학교에서 있었던 에피소드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학교를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고 또 이 3년을 지내면서 또 그 나름대로의 나의 어떤 일대기를 적어 놓을 수 있는 어떤 이슈도 만들 수 있겠죠. 이것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밖에 있으니까 책을 좀 구매하셔서 알아보시면 좋겠고 학부모님들한테 잘 물어보시면 동산국어가 좀 더 잘 이해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 입학 설명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오신 목적 이 가을 날씨를 뒤로 하고 학교에서 어떤 얘기를 하는지 앞으로 우리 자녀는 어떤 꿈을 꿔야 되는지 학부모로서 어떤 지원을 해야 되는지 고민하시면서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또한 다시 한번 오신 것들을 반갑게 봤습니다. 이후에 좋은 시간들을 계속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제가 얘기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본교회 이사장님이자 안산 동산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신 김성겸 목사님께서 학교 설립 정신에 대한 말씀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안산 동산고등학교 이사장이면서 안산 동산교회 담임 목사인 김성겸입니다. 네. 동산고 입학 설명회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아마 뭐 학생 본인이나 또 특히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를 믿고 보낼 수 있는 학교가 어디인가 하는 그런 물음을 가지고 아마 동산고만 유일하게 생각하고 오신 건 아닐 거예요. 아마 여기저기 또 생각하시면서 또 오늘 이 자리에 오셨을 것 같습니다. 교장 선생님을 통해서 이미 좀 잠깐 짤막하게나마 여러분이 들으셨을 것이고 또 동산고에 대한 이야기는 많은 분들을 통해서 들으셨을 줄로 압니다. 잘 아시다시피 안산 동산고등학교는 안산 동산교회 성도들의 기도와 헌금으로 출발한 학교이며 기독 사학입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우리가 공교육 시스템에 속한 학교로서 입학생들에 있어서는 기독교인이든 아니든 우리가 입학에 있어서 차별하지 않고 다 함께 입학해서 이곳에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안산 동산고등학교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자라는 그런 모토로 그 이념을 가지고 교육을 합니다. 그 말인즉슨 적어도 최소한 우리 학생들을 가르치는 동산고의 선생님들은 언제 어디서나 내가 혼자 있든지 함께 있든지 그 자리에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마음으로 본인들의 맡은 바 교사로서의 직분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한다는 뜻입니다. 우리 동산고의 선생님들은 그냥 직장인이 아닙니다. 교사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학생들을 한 명 한 명 사랑과 관심과 진심으로 돌보기 위해 애쓰시는 분들입니다. 그런 선생님들의 진심과 관심이 있기 때문에 동산고에서 생활하는 학생들이 학교 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높습니다. 물론 성적만 보고 얘기한다면 각각 개인적으로 만족도는 천차만별일 겁니다. 하지만 성적 외에 더 중요하고 큰 것이 동산고에는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아는 학생들과 부모들이 동산고에서의 이 10대 마지막 시간을 매우 자부심을 가지고 또 행복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재학생들뿐만 아니라 졸업생들이 다 하나같이 이야기하는 고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특히 우리 부모님들이 여러분의 자녀를 기꺼이 동산고를 믿고 맡기고 보낼 수 있다고 저는 자부합니다. 이곳에서는 평생 남을 선생님을 만날 수 있고 또 평생 함께 갈 학생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동산고 물론 성적 경쟁이 치열하죠.
자유형 사립고이기 때문에 지원해서 오는 학생들이 나름 중학교에서 날고 뛰는 하는 학생들이 모입니다. 그러다 보니 고등학교에서 실제로 본인이 노력한 만큼 나오지 못할 때 좀 좌절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런데 동산고에서는 절대로 서로를 경쟁자로만 보면서 잘라내거나 낙오시키면서 달려가는 학교가 아닙니다. 제가 아직도 인상 깊게 기억나는 것은 이미 졸업을 한 선배일 것 같아요. 당시 전교 1등이었던 학생은 항상 때마다 SNS에 자신의 공부법과 또 어려운 문제들, 친구들이 물어보는 것들을 그냥 공유하면서 친구들이 뭐든지 물어주면 답해주고 설명해주면서 그렇게 서로를 돕고 조금이라도 더 잘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는 그런 문화가 그냥 자연스러운 곳이 안산 동산 고등학교입니다. 우리 선생님들도 우리 학생들을 한 명 한 명, 저희는 그게 문화입니다. 학생들을 맡으면 학생들의 이름을 한 명 한 명 부르며 날마다 기도하는 것이 우리 선생님들의 모두가 다 함께하는 문화예요. 그러한 진심과 관심과 헌신으로 무엇보다 사명감을 가진 교사가 가르치는 학교라면 아마 이곳에는 기독교인 가정 부모들과 학생들도 있겠지만 설령 나는 기독교인이 아닌데 괜찮을까라는 두려움을 갖고 있는 분들이 계실지라도 제가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이런 멋있는 훌륭한 선생님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진심으로 가르치는 학교라면 걱정하지 않으시고 여러분 얼마든지 맡기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자라는 이 건학 이념이 학생들에게 주입만 시키는 가르치기만 하는 교육 이념이 아니라 선생님들 스스로가 먼저 실천하기에 애쓰는 정신인지를 아마 분명히 아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의 교육 이념은 학생들을 그렇게 가르치자라는 그 전에 우리가 그렇게 살자라는 다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 때에 여러분들의 자녀가 갖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잠재력과 얼마든지 앞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미래를 열 수 있도록 우리 선생님들이 최선을 다해서 가르치는 모습들, 지도하는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꼭 볼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이 한 가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학생들 중에는 아직 꿈이나 목표가 분명하지 않은 학생들도 있을 겁니다. 괜찮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당장은 10년, 20년 미래를 바라보는 어떤 뚜렷한 꿈이나 목표가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그 다음 단계에 나아갈 단계, 그 다음으로 나아갈 그 단계를 차곡차곡 밟아가며 성장하다 보면 어느 시점에는 여러분이 앞으로 평생 나아갈 목표와 꿈을 발견하는 시점이 올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학을 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셔야 됩니다. 내가 대학 가서 뭐 하지? 뭐 할지 아는 사람도 있고 아직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요, 대학 힘들긴 하지만 대학을 내가 진학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그 시간을 견뎌내고 수많은 시험들을 통과하는 그 과정이 여러분을 성장시킵니다. 그리고 그 성장의 과정을 뚫고 지나가고 나면은 나 인생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구나 라는 것을 분명히 발견하게 될 텐데요, 이 과정을 그냥 공부만 하라고 말만 하는 학교에서 지낼 것이냐, 아니면 그 이상 넘어 여러분들의 우리 학생들의 한 명 한 명의 인생의 가치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사랑으로 도와주며 조언하며 가르쳐주는 그런 학교를 통과하면서 그 과정을 통과할 거냐는 아주 엄청난 차이를 만든다고 저는 자부합니다. 부디 이곳에 함께 있는 모든 학생들이 성장의 단계들을 차곡차곡 밟아가며 여러분들의 꿈과 또 꿈 넘어 꿈을, 나만 잘 되는 꿈 아니고 세상을, 이웃을, 또 나라를, 세계를 이롭게 하는 그런 인재들로, 사람들로 자라기를 축복하고, 또 더불어서 여러분들이 동산고에서 함께 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아무쪼록 저에게 주어진 시간은 여기까지인 것 같고요. 저는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이후의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동산고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또 확신을 얻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동산고등학교 학교 홍보단 학생들이 직접 제작한 자료와 함께 본인들이 우리 학교에서 직접 보고 느낀 것을 여러분께 생생하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서 얘기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겠죠. 하지만 열심히 준비했으니 예쁘게 봐주시고 크게 호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2학년 강소율, 강호정, 1학년 연재원 학생을 소개합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동산고등학교의 생생한 학교 생활을 들려드릴 2학년 강호정, 2학년 강소율, 1학년 연재원입니다. 저희가 직접 느끼고 있는 동산고의 따뜻한 일상을 보이시는 순서대로 소개해 드릴게요. 호정아, 너 자취한 지 벌써 몇 달 됐지? 맞아, 우리 둘 다 집이 멀어서 학교 근처에서 자취하는데 운 좋게 같은 건물에서 지내고 있잖아. 처음에는 부모님 떠나서 혼자 사는 게 걱정됐는데 소율이랑 같이 있으니까 든든해. 자취하면서 스스로 일찍 일어나다 보니까 난 시간 관리하는 법도 배울 수 있어서 책임감이 더 생긴 것 같아. 재원이는 안산에 살아서 집에서 다니다 보니까 조금 더 편하겠는데? 맞아요. 저는 안산에 살아서 집에서 통학해요. 부모님이 태워다 주실 때도 있고 버스를 이용할 때도 있는데 통학 시간이 짧아서 엄청 좋아요. 20분도 안 걸려서 도착할 정도니까요. 근데 기숙사 친구들 얘기 들어보니까 진짜 재밌게 생활하는 것 같아서 부럽더라고요. 기숙사 친구들한테 들어보니까 밤늦게까지 같이 공부하고 서로 모르는 문제 알려주고 그런데 특히 시험 기간에는 다 같이 응원하면서 힘내는 분위기가 정말 좋다더라. 맞아. 그리고 기숙사에서는 친구들이랑 진짜 가족처럼 지낸다고 하던데? 간식도 먹으면서 수다 떨고 힘들 때 위로해주고 그런 얘기 들으면 정말 따뜻해 보여. 선배님, 아침 경건의 시간 정말 좋지 않나요? 저는 처음엔 매일 아침마다 하는 게 좀 많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이 시간이 있어서 마음을 다잡고 하루를 시작해요. 맞아. 같은 반 선교부회장의 주도로 선교부 친구들이 매일 경건에 인도를 하잖아. 친구들과 함께 짧은 묵상을 나누는 게 처음엔 어색했지만 지금 나에겐 하루를 여는 시간이라는 점에서 정말 의미 있는 시간이야. 경건에는 우리 학교만의 특별한 아침 시간이지. 어떤 날은 담임 선생님께서, 어떤 날은 친구들이 준비한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며 마음을 다잡을 수 있어. 그리고 찬양할 때 반 전체가 하나 되는 느낌이 좋아. 그리고 금요일 채플은 진짜 일주일의 하이라이트예요. 저는 전교생이 모두 모여서 찬양하고 말씀 들을 때 큰 힘을 얻거든요. 그리고 매년 밤마다 돌아가면서 채플 때 성가를 하는데 그때 정말 신나게 했던 기억이 나. 반 전체가 함께 준비하다 보니 친구들끼리 더 단합할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 그리고 가끔 특별한 날에는 연합성가대나 성극이 있어서 더 기대가 되는 것 같아요. 저희 반도 곧 성가 순서인데 연습하면서 친구들이랑 많이 친해진 것 같아서 좋아요. 채플 말씀도 위로가 정말 많이 돼. 특히 중간고사를 힘들게 준비하던 기간에 들었던 말씀이 나한텐 크게 마음에 와닿았어. 저희 학교 하면 동아리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죠. 약 50여 가지의 다양한 동아리들이 있기에 자신의 진로나 관심사에 맞는 동아리를 찾기 쉽잖아요. 선배님들은 어느 동아리에 계세요? 나는 생명과학반 허브에서 활동하고 있어. 우리는 매주 다른 주제로 실험을 하는데 선후배가 함께 조를 이뤄서 1학년들은 실험 노하우를 배우고 2학년들은 리더십도 기를 수 있어서 좋아. 나는 국제청소년연합 인터랙트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우리는 봉사를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어. 학교 안에서뿐만 아니라 주변 대학교 축제 같은 곳에 가기도 하면서 봉사를 하니까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는 점이 정말 좋은 것 같아. 올해는 점오기로 새로 들어온 친구들도 있어서 더 신선한 느낌이야. 선배, 근데 점오기가 뭐예요? 1학년 때 활동하다가 새로운 관심사가 생기면 2학년 때 다른 동아리로 옮기는 걸 점오기라고 해. 진로가 아직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은 학생들에게는 정말 좋은 시스템이지. 아, 호정아, 이번에 너희 동아리에서 무슨 실험한다고 하지 않았어? 맞아, 우리 허브에서는 최근에 플라나레아를 활용한 재생치료 중심 연구를 했는데 이걸로 가을에 있을 동아리 학술제에서 부스도 운영할 예정이야. 와, 저도 물리반에서 활동 중인데 물리반에서는 진로가 비슷한 친구들끼리 조를 이뤄서 다양한 실험을 진행해요. 저는 이번에 솔레노이드를 이용한 스마트 도어락의 원리를 탐구하고 있어요. 다가오는 추석 연휴에 미국 가는 친구들도 있지?
나는 직접 가지는 못했지만 다녀온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면 아이비리그 대학 같은 주요 명소 탐방 등 쉽게 할 수 없었던 경험들을 많이 하고 온 것 같아서 재밌어 보였어. 우리 반은 작년에 라오스로 단기 선교를 다녀온 친구가 있는데 태권도, 성극, 워십 공연 같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현지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전하는 활동을 했다고 해. 언어가 달라도 마음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걸 직접 느낄 수 있는 경험이었다고 하더라. 저도 작년에 선배님들이 일본 연수 다녀오신 걸 봤는데 저도 너무 가고 싶어서 겨울방학만을 기다리고 있어요. 아, 그리고 대학 설명회도 설명드릴까? 그래야지. 카이스트, 유니스트 등의 과학기술원, 연대, 성대, 사관학교 등 많은 주요 대학의 입학사정관님들이 직접 우리 학교에 방문하셔서 학교 정보와 입시 꿀팁들을 전해주시는데 얻어가는 것이 엄청 많아. 맞아. 아무래도 대학교에서 우리 학교 학생들에게 바라는 걸 직접 들으니까 도움이 많이 됐어. 우리 학교 선배들의 사례를 직접 들어주시면서 장단점을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서 더 와닿았거든. 나는 프로젝트 봉사 같은 특별활동을 어떻게 주도적으로 진행해야 하는지 감을 잡을 수 있었고 세특이나 탐구 보고서를 대학의 인재상에 맞춰서 어떻게 써야 하는지도 알게 돼서 정말 좋았어. 맞아요. 가고 싶던 대학들에서 찾아오니 동기부여도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31기부터는 새로운 교육과정의 도입으로 많이 혼란스러웠는데 대학 설명회와 학교의 여러 교육과정 프로그램들이 큰 도움이 됐어요. 특히 교육과정 박람회를 통해 선배들이 교과 내용과 선택 과목마다 장단점들을 자세하게 말해주니까 도움이 많이 됐지? 맞아요. 덕분에 미리 진로에 맞춰 선택 과목도 생각하며 공부 계획을 짰어요. 게다가 직접 교과를 경험한 선배님들이 알려주시니까 수행평가 꿀팁이나 무엇을 미리 준비해야 될지 알 수 있어서 큰 도움이 됐어요. 그리고 우리 이번에 했던 프로젝트 봉사활동도 꼭 소개해주고 싶어. 나는 분광강도계를 활용해서 미세먼지가 세포에 어떤 반응을 일으킨지 탐구했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호흡기 건강보호의 중요성을 알리는 교육봉사를 진행했어. 단순히 탐구를 설명하는 데 그치지 않으니까 훨씬 의미 있었고 듣는 친구들도 흥미를 많이 느끼더라. 신입생 친구들도 나중에 자기 관심 분야를 접목해서 이런 활동을 해보면 정말 도움이 될 거야.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급식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맞아. 특히 중식은 정말 맛있어서 매일 뭐가 나올지 기대돼. 이번 주에 나온 갈비찜이랑 떡볶이는 진짜 맛있었어. 자취하는 우리한테는 조식이랑 석식이 정말 고마운 존재지. 아침에 일찍 와서 조식 먹고 저녁에 석식 먹고 늦게까지 공부할 수 있어서 영양 걱정은 안 해도 돼. 저는 집에서 오지만 석식 먹고 야자에 참여해요. 저녁을 먹은 후 자습실에서 공부하는데 집중이 정말 잘 되거든요. 우리 학교 자습실 진짜 좋지 않아? 난 5도라고 부르는 5층 자습실에서 주로 공부하는데 선생님들의 관리 덕분에 더 조용하게 집중할 수 있는 것 같아. 우리 학교 면학 분위기는 말해 뭐해. 2층과 5층 자습실은 조용하고 모두가 열심히 공부하잖아. 그렇다고 서로 경쟁만 하는 게 아니라 혹시 공부하다가 모르는 게 있으면 서로 알려주고 도와주는 따뜻한 분위기가 있지. 맞아요. 서로 견제하는 게 아니라 같이 의지하며 공부하니까 너무 좋아요. 우리 학교의 특별한 학교 문화들도 소개해드려야겠지? 재현아, 너는 뭐가 제일 생각나? 저는 입학하고 나서 가장 인상 깊었던 건 당연 수련회였어요. 1학년 친구들이 다 함께 가서 학기 초 어색한 분위기는 수련회를 통해 다 풀었던 것 같아요. 다들 공부만 잘하는 줄 알았는데 노는 걸 더 잘하는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그치. 수련회 갔다 오면 학기 초의 걱정과 힘듦도 많이 사라지고 친구들과도 엄청 돈독해지지. 맞아요. 반 친구들과 손잡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친구들과 다 같이 울기도 하며 1년 내내 모두가 많이 웃기를 바란다고 기도했던 게 생각나네요. 학기 초의 힘듦을 함께 했기에 그 순간을 더욱 잊지 못할 것 같아요. 나도 아직 수련회 기억이 생생한 걸 보면 아마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아. 이번에 들어올 32기도 동상고 입학 후에 적응을 걱정할 것 같은데 많이 걱정하지 말고 좋은 친구들과 얼마나 뜻깊은 추억들을 남길지 기대하면 좋겠다. 근데 우리 학교는 친구들끼리의 우정뿐만 아니라 선생님, 선후배 사이도 정말 따뜻한 것 같아. 수련회 때 선생님들께서 직접 세족식을 해주신 것도 그렇고 수능 촛불 응원도 그렇고 우리가 촛불 들고 운동장에서 선배님들을 직접 응원하니까 분위기가 장난 아니라 나도 괜히 울컥했어. 우리도 나중에 저렇게 응원받으면 좋겠다 싶더라. 저도 동상고 입학 전부터 꼭 수능 촛불 응원을 해보고 싶었는데 너무 기대돼요. 그리고 동상고의 선후배 사이 하면 짝선배 문화를 빼놓을 수 없죠. 학교에 적응을 도와주시고 모르는 것도 다 알려주세요.
게다가 저는 수련회 갈 때랑 시험 보기 전에 짝선배에게 응원 연락과 선물을 받아서 엄청 감사했다니까요. 나는 학교 들어와서 만난 선배가 정말 귀한 분이었어. 힘들 때마다 힘내라고 성경 구절을 보내주시고 틈날 때마다 카톡이나 DM으로 응원 메시지를 주셨거든. 또 학교 생활 힘들지 말라고 손편지도 써주셨는데 그 편지들은 아직도 꺼내 읽으면서 큰 힘을 얻고 있어. 우리 학교였기에 이런 귀한 선배를 만날 수 있었다고 생각해. 수능 촛불 응원, 세족식, 짝선배 짝후배와 같은 문화는 안산 동산고에서만 느낄 수 있다고 장담해. 당연하죠. 이게 우리 동산고 공동체만의 따뜻함이니까요. 이렇듯 동산고는 공부만 하는 학교가 아니에요. 친구들이랑 같이 웃으면서 다양한 활동도 하고 여러 경험을 쌓으면서 진짜로 성장할 수 있는 곳이죠. 맞아요. 여기서는 단순히 공부만 잘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인성, 지성, 그리고 신앙까지 고루 기르면서 스스로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어요. 저희가 동산고 진학을 자신 있게 추천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선후배가 서로 응원하고 함께 걸어가는 따뜻한 분위기 덕분에 아, 내가 진짜 좋은 학교에 있구나 하고 느끼게 돼요. 이제 저희에게 할당받은 시간이 다 끝났는데요. 저희의 실제 학교 생활을 들려드릴 수 있어 행복했고 여러분들이 동산고에 오고 싶은 마음이 더 커지는 시간이었다면 좋겠네요. 그럼 지금까지 동산고의 생활에 대해 말씀드린 연재원, 강소율, 강호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지금부터는 2026학년도 안산 동산고등학교 입학 전형에 대한 말씀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준비한 화면을 보면서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대입 전형에 의해 학교 소개, 신입학 전형 안내, 기타 사항, 이러한 순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학교가 이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것들을 설명하기 전에 고등학교는 대학교를 가기 위한 하나의 큰 준비 과정이라고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활동들은 아무래도 대입에도 많은 중심을 두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입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기초적인 좀 상식이 있어야 되는데 물론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는 대입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혹시 좀 더 알고 싶은 분도 계시기에 저희가 대입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입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보통 얘기하는데 아시죠? 뭐가 있을까요? 크게 수시, 정시가 있다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죠? 자, 수시, 정시가 이제 무엇인지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수시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때 활동을 했었던 것을 기반으로 해서 그것을 잘 살려서 대학교를 가겠다라고 생각하면 이게 얼추 맞는 말이고요. 정시 같은 경우는 수능을 잘 봐서 그것을 이용해서 대학을 가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둘 다 굉장히 좋은 방법이고 자기한테 어떤 것이 맞는지를 잘 고려해서 선택을 해서 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근데 대학교에서 수시와 정시를 어떻게 뽑을지 대학교마다 그다음에 지역마다 조금씩 좀 편차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수시와 정시를 수도권 비수도권으로 해서 한번 어떤 비율로 뽑는지를 한번 가져왔는데요. 일단 맨 아랫줄에 있는 합계를 보시면 수시 모집 같은 경우는 79.9 거의 80%를 뽑죠. 그다음에 정시 같은 경우는 20%. 그래서 전국적으로 보면 수시 모집이 80, 정시가 20으로 해서 수시 모집을 엄청나게 많이 뽑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이제 저희 학교에 오는 학생들의 이제 대부분은 수도권에 있는 좀 유명한 학교들을 좀 원하죠. 그래서 수도권을 한정해서 보면 수시는 65.4%, 정시는 34.6%. 그러니까 전국적인 것보다는 수도권에서 수시 비중이 조금 더 줄어들었죠. 정시 비중은 조금 더 늘어났고요. 자, 일단 여기까지 보시고 자, 하나 더 보시면 수시가 한 수도권에서는 65%라고 했지만 수시가 또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보통 말을 할 때 학생부 위주 중에서 자, 내신으로 많이 반영이 되는 교과 전형이 있고요. 내신과 그 외에 다양한 활동들, 즉 우리가 뭐 특기상이라든지 종합의견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정성평가 영역인 종합 전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논술, 그러니까 대학교에서 이제 논술을 보러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그 시험을 통해서 그 논술 시험으로 갈 수 있는 논술 전형. 그 다음에 예체능 같은 경우는 뭐 실기 전형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보면은 학생부 종합 전형이 28.9%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교과 전형도 20% 정도에서 굉장히 많은 것을 차지하고 있죠. 자, 일단 여기까지 보시고요.
자, 저희 학교 학생들이 가장 이제 많이 가는 학교들이 참 여기 있는 학교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서강대, 성대, 한양대, 중앙대, 이제 우리가 소위 보통 말하는 명문대들이죠. 그래서 여기서 잘 보시면 교과, 종합, 논술, 정시, 기타 이렇게 나눠봤는데요. 자, 서울대는 좀 특별하게 내신으로 뽑는 교과 전형이 아예 없네요. 그래서 서울대는 거의 종합 전형으로 거의 다 뽑고요. 그다음 나머지는 거의 정시입니다. 다른 학교들은 교과 전형이 있긴 하지만 내신이 그 전부 다른 학교들보다는 확연히 좀 차이가 납니다. 자, 전을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교과를 한번 집중해 보시면 수도권에서는 교과가 20% 정도가 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주요 대학을 보면은 교과가 거의 한 10까지 떨어집니다. 그럼 그 떨어진 것들이 어디로 가냐면 일부는 종합으로 가고 일부는 정시로 갑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느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보통 생각할 수 있는 좀 주요한 대학들은 학생부 종합 전형을 굉장히 많이 뽑고 일부를 내신을 활용한 교과 전형을 뽑고 그 다음에 정시도 학생부 종합과 비슷한 만큼 꽤 많이 뽑는구나.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괜찮은 학교를 가려면 학교 생활을 열심히 해서 자, 내신과 여러 가지 활동들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학생부 종합 전형 또는 수능을 열심히 준비하는 정시 정도를 생각할 수가 있겠구나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둘 다 좋은 방법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경우는 3년을 열심히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3년간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시험 하나하나 활동 하나를 다 신경 쓰는 것보다는 수능 하나 잘 봐서 대학 가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수능 관련해서 졸업생 검정고시 접수 현황을 이렇게 좀 만들어 봤습니다. 이걸 만든 이유는 사실 고등학교 학교 생활은 인생에서 딱 한 번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고1 활동, 고1 내신은 그 해 아니면은 이제 더 이상 할 수가 없습니다. 말하자면 되돌릴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근데 수능은 좀 다르죠. 수능은 올해 시험이 약간 좀 좀 아쉬우면 내년에 또 볼 수 있습니다. 아쉬우면 또 볼 수 있죠. 그래서 장수생도 될 수가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물론 그게 좀 바람직한 건 아니지만 하지만 당연히 수능을 1년 준비한 학생과 2년 준비한 학생, 3년 준비한 학생을 비교해 보면 당연히 3년 준비한 학생이 유리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고3 학생들 같은 경우는 재수생이나 그다음에 아예 고등학교를 자퇴 같은 것에서 검정고시 같은 것을 한 다음에 아예 그냥 수능 준비를 처음부터 시작한 학생들이 얼마만큼 있는지를 생각을 안 해볼 수가 없는데요. 한번 2022년부터 2026년도까지 졸업생과 검정고시를 한번 비율을 한번 조사해 보니까 졸업생 같은 경우는 2022년도 26.4%부터 2026년도까지 거의 계속 증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퍼센테이지는 살짝 26년도에서 좀 줄어들었는데 인원만 놓고 보면 거의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요새는 수능 같은 시험은 여러 번 준비하는 것이 당연히 유리하거든요. 그래서 저기에는 졸업생들이 수능을 계속 열심히 보는 경향이 있다. 근데 여기서 더 주목할 것은 검정고시죠. 검정고시는 정말로 드라마틱하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자체적으로 좀 분석을 해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경우는 한 번 결과가 나오면 돌이킬 수가 없죠. 그래서 1학년이나 뭐 2학년 초반 정도에 뭐 내신 같은 것이 좀 아쉽게 나왔거나 자기가 활동을 좀 열심히 안 했다면 이 내신으로 대학을 가기가 어렵다면 이왕 이렇게 된 거면 고등학교 안 다녀버리고 수능으로 대학을 가야지라는 전략으로 저렇게 검정고시 쪽으로 많이 가지 않았나라고 추측이 됩니다. 자, 그래서 고3 학생들만 놓고 보면 고3 학생들은 거의 유지가 되긴 하지만 해에 따라서 약간 좀 줄어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좀 생각해 볼게. 아무리 졸업생과 검정고시생들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공부 열심히 하면 뭐 수능 더 잘 볼 수도 있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좀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보통 고1, 고2, 고3까지 학생들이 보통 경쟁을 한다 할지라도 경쟁을 해도 동 나이대의 학생들과 경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는 정말로 수학을 잘해라고 해도 그건 같은 나이에서 잘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보다 형들과 수학 실력을 겨뤄본 적은 사실 없어요. 그런데 수능 때는 그게 이루어지죠. 저는 형들보다 누나들보다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라고 생각이 되는데 더더군다나 재수까지 한 사람들이랑 한다면 제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로 생각할 수가 있으나 그게 또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재수는 수능을 망치는 사람들만 보는 게 아닙니다. 공부를 그동안 안 했던 사람들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한양대 갔던 학생들이 연대 가려고 재수하고요. 연대 갔던 학생들이 서울대 가려고 재수하고요. 서울대 갔던 학생들이 의대 가려고 재수를 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재수를 별로 공부를 안 했던 학생들이 재수하는 것은 사실 큰 걱정거리가 아니지만
원래 잘했던 학생들이 또 시험을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선배, 그 선배들 중에서 잘하는 사람들끼리 모은 다음에 거기서 또 경쟁하는 것이 수능이에요. 그래서 내가 수능으로 대학을 잘 가야겠다라는 말이 동나이대에서 하는 이 학교 생활에서 이 경쟁이 어려워서 수능으로 가겠다라는 얘기는 좀 뭐 피하려다가 뭐로 간다? 뭐 이런 느낌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게 꼭 나쁜 것은 아니겠지만 이런 상황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좀 잘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에서는 어떤 식으로 학교를 운영할 것인가를 생각을 해봤을 때 과연 수시 쪽으로 조금 더 비중을 두는 것이 현명할 것인가, 정시 쪽으로 비중을 주는 것이 현명할 것인가를 계속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요새 좀 이런 것들이 있어요. 정시에서 학생부를 반영하는 학교에 경희대가 합류해서 스카이 등 8개교로 확대했다. 자, 이게 지금 한 3일 전에 나온 뉴스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수시 같은 경우는 3년 내 활동을 활용해서 대학을 가겠다는 거고 정시 같은 경우는 수능을 이용해서 대학을 가겠다고 말하면 얼추 맞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약간 좀 트렌드가 바뀌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고등학교 활동을 이용해서 대학을 가려고 하는데 대학교 입장에서 봤을 때 고등학교가 너무나 다들 다르다 이거죠. 그러니까 내신 같은 것을 활용해서 대학교를 가려고 하는데 이놈의 내신이 봤더니 학교들마다 너무나 편차가 크기 때문에 이것만으로 학생들을 판단할 수 있나? 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럼 수능은 어떻냐라고 말하면 수능은 시험 한 번 보는 걸로 이제 대학을 가는 건데 과연 시험 한 번 잘 본 애를 괜찮은 애라고 판단할 수 있겠느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생각을 할 수가 있냐면 수시 같은 경우 기존 수시 방법은 못 믿겠으니 수능이라는 정시 요소를 조금 가지고 오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최저나 여러 가지 수능 보는 과목이나 이런 것에서 수시에서 좀 제한이 들어갑니다. 거꾸로 정시 같은 경우 수능인데 수능에서 학생부 교과를 가지고 와요. 내지는 학생부 종합 요소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수능 100%였다면 지금은 수능 80, 90에다가 플러스 학생부를 가져와서 10%, 20%를 좀 반영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까 말했던 검정고시 학생 있잖아요. 검정고시 학생 같은 경우는 정시 중에서 이렇게 학생부가 들어가는 전형은 검정고시는 지원 불가하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학교를 그만두고 대학을 가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리스크가 큰 방법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꼭 나쁜 방법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트렌드는 이렇게 된다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지금 고려대학교는 이미 그러한 방법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건 고려대학교에서 정시예요. 정시가 두 가지가 있어요. 고려대는 일반 전형이 있고 교과 우수 전형이 있습니다. 일반 전형은 정시인데 수능 100% 전형이고요. 그다음에 교과 우수 전형은 수능과 학생부가 반영이 되는 전형입니다. 그래서 두 개를 봤을 때 일반 전형 같은 경우는 수능만 반영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재수 학생들이 합격하는 비율을 봤더니 재학생들과 재수생이 재학생은 33.7, 재수생이 66.3이죠. 그래서 아무래도 수능만을 뽑는 거니까 재수생들이 더 유리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아래에 있는 교과 우수 전형을 보면은 지원하는 것은 재수 학생들이 많이 더 지원했죠, 재학생들보다. 근데 합격하는 것을 보면 재학생들이 더 많이 합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 무슨 뜻이냐면 재수한 학생들 중에서 내가 3년 동안 고등학교 3년간 열심히 하지 않았는데 난 1년간 수능 열심히 준비해서 좋은 대학 갈 거야 라는 기회가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대학교에서도 그거 봤을 때 별로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듣기에 대학교에서도 그렇습니다. 대학교에서도 수시로 들어온 학생이 있고 정시로 들어온 학생이 있는데 수시로 들어온 학생들은 보통 대학교 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편이래요. 그래서 학교 생활도 열심히 하고 수업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졸업할 때 되면 굉장히 훌륭한 학생이 돼 있어요. 근데 정시로 들어온 학생들은 그렇지 않은 비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정시로 들어온 학생들은 어떤 생각이 있냐면 정시는 문제 하나로 대학교가 바뀌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성균관대를 갔다고 하면 성균관대도 굉장히 좋은 학교인데 자신이 실수해서 틀렸던 두 문제가 아른아른거려요. 수업을 들을 때마다. 그럼 내가 있어야 할 곳은 여기가 아닌 것 같은데 막 계속 연대가 아른거리죠. 집중이 안 됩니다. 이 학교가 내 학교가 아닌 것 같고 여기가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닌 것 같고 그러면 딴 생각을 하게 되겠죠. 저 그러면 반수할래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그 학교에 집중하지 않고 근데 반수를 하게 되면 다 성공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성대 정도 되는 애들이 나 정도면 잘하지 하고 하는데 연대, 고대, 서울대, 의대들이 다 한다니까요. 아까 말씀 안 드렸는데 의대생들도 수능 또 봐요. 지방의대 학생들이 서울 쪽 의대 가려고. 그러니까 이런 학생들과 경쟁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학생들이 또 반수 실패하고 복학하겠죠. 그러면 떠돕니다. 겉돌게 돼요. 그래서
대학교에서도 봤을 때 수시로 들어온 학생들을 좀 이뻐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제도들이 만들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 신입생들부터는 이제 등급제가 좀 바뀌죠. 자, 9등급제에서 이제 5등급제로 바뀌고 현재 고1은 이게 진행이 되고 있고 신입생들도 당연히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죠. 자, 보면 사실 9등급이나 5등급이나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원리는 사실 같아요. 그래서 교사인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큰 차이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좀 체감하는 것이 좀 다를 것 같기는 합니다. 보면 1등급과 2등급이 9등급제에서는 11%였죠. 4%, 7% 합쳐서. 근데 개편했을 때는 1등급이 10%가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9등급 제도에서는 2등급이었던 애가 5등급제가 되면 1등급이 되는 거죠. 말하자면 예전 2등급이었던 학생이 1등급에 좀 묻어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좀 기분이 좋겠죠. 그래서 기분 좋은 학생이 좀 늘어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럼 이거를 우리 학교로 한번 해석을 해보면 이제 우리 학교에서도 이제 1등급 받은 학생 있고 2등급 받은 학생 있잖아요. 물론 둘 다 훌륭한 학생이긴 하지만 2등급 받은 학생은 아쉬움이 있겠죠. 그다음에 그 아쉬움이 생활기록부의 수치로 나타나고요. 근데 5등급 제도에서는 그 두 개 학생이 이제 같이 평가가 됩니다. 물론 이제 전교 1등 학생은 좀 억울할 수도 있겠죠. 나만 1등급이어야 되는데. 근데 그런 학생은 매우 소수고 이제 1등급으로 되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보통 자사고로 봤을 때 내신에 부담이 좀 많겠구나라고 생각이 된다면 자, 맞는 말이긴 하지만 1등급을 받는 학생이 늘어났기 때문에 예전보다는 그래도 열심히 하는 학생들이 최고 등급을 맞을 가능성이 좀 커졌구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걸 거꾸로 일반고에 적용을 해보면 일반고는 좀 저희 학교들보다 좀 유리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내신에서 그래도 등급 같은 걸 따는 것이 좀 유리하다, 수월하다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반고에서도 1등급이 있을 텐데 일반고에서도 1등급의 비율이 많아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일반고를 가서 내신을 따면 너무나 좋긴 하겠지만 그 내신을 잘 따는 학생이 일반고에서 많이 늘어났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무슨 뜻이냐면 1등급이 더 이상 희소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럼 일반고 가서 1등급을 맞으면 나 1등급이야 라고 하는데 전국에서 1등급 손들어봐 하면 수천 명이 될 거예요. 그럼 과연 그 같은 등급에서 내가 경쟁력이 있을 것인가? 라고 한다면 그 등급 외에 나머지 것들이 더 필요하게 된 거죠. 그럼 이제 그런 측면을 봤을 때 나름대로 우리 학교가 예전보다 그 내신에 대한 치열함이 조금 더 완화가 됐고 그다음에 최고 등급을 받을 수 있는 학생들이 더 많아졌고 그다음에 이런 활동들 우리가 다른 학교들에 비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 활동들이 잘 합쳐진다면 좀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얘기들이 사람들마다 다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저 5등급제로 대입은 아직 한 번도 치러지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다들 자기한테 좋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뭐 학원 가면 학원에서 또 다른 말 하고요. 인강에서는 또 다른 말 하고요. 또 일반고에서 다른 말, 저희도 다른 말 하는 거죠. 저희도 다른 말 하고요. 다들 각자 자기한테 맞춰서 해석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학교에서 생각하기에는 다 학부모님들 잘 아시겠지만 입시 제도는 계속 변해요. 근데 계속 변하는데 사실은 본질은 입시 제도가 변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이 중요하죠. 학생이 실력 있고 열심히 하는 학생은 입시 제도가 바뀌어도 사실 문제 없습니다. 잘 갑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고 대응을 하긴 해야 되겠지만 사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학생이 바르게 성장하고 바르게 실력을 키워야 되겠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서론이었는데 너무 길었죠. 자, 지금부터 이런 것을 배경으로 해서 학교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교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를 말씀드리려면 교육 과정이 사실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저희가 나눠드린 자료를 보면 교육 과정이 자세하게 나와 있는 브로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집에 가서도 좀 자세하게 보시면 되겠는데 교육 과정은 여러 가지 과목들이 다 중요하지만 학생의 진로에 따라서 크게 나눠지는 것이 보통 수학, 사회, 과학 정도가 많이 나눠져요. 물론 국어나 영어도 중요한 과목이긴 하지만 이거는 어떤 진로를 가든 간에 다 비슷하게 열심히 해야 되기 때문에 교육 과정 중에서는 수학과 사회, 과학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수능 필수 과목이 여기는 5개 과목입니다. 공통수학 1, 2, 대수, 미적분일, 확률과 통계. 지금 이제 선택 과목이라는 개념 자체가 사라졌어요. 수능에서는. 그래서 수능 필수 과목은 모든 학생들이 다 봐야 되는 거고 그 아래에 있는 선택 과목 미적분투, 경제수학, 전문수학, 기하, 고급대수, 인공지능 수학 같은 경우는 학생의 적성과 흥미에 따라서 선택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과목입니다. 자, 그럼 이런 것들이 어떻게 지금 만들어져 놨냐면 자, 1학년 1학기부터 3학년 2학기까지 1학년 1학기 때 공통수학 1, 2가 있고 1학년 2학기부터 2학년 2학기까지 한 과목씩 배분이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시면 알겠지만 저 5개의 과목이 수능 필수 과목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수능 필수 과목이 2학년 2학기 때까지 다 마무리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학년 1학기 때 공동수학 1, 2가 겹치는 효과가 좀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1학년 1학기 때 학생들이 수학에 대한 부담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있을 수도 있다. 그런데 이렇게 하게 된 이유는
저희가 2학년까지 진도를 끝내고 3학년 때 저희 학교 학생들 중에서도 수능으로 가려고 하는 학생들이 당연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학생들이 3학년 때는 실전 대비를 온전히 할 수 있게끔 하려고 만들어놨어요. 만약에 이걸 한 칸씩 하다 보면 3학년 1학기까지 침범하게 되고 3학년 1학기까지 수능을 범위 진도를 나가고 3학년 2학년 2학기 때 실전 대비를 하라는 얘기인데 너무나 급하죠. 근데 보통은 일반고는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럼 일반고는 뭐 그렇게 해도 되나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는데 일반고는 괜찮아요. 왜냐하면 일반고는 수능으로 대학을 가는 비율이 굉장히 적어요. 일반고 거의 다 수시로 가기 때문에 그냥 수능은 진도에 맞춰서 나가고 뭐 수능은 잘 볼 사람 잘 보고 못 봐도 크게 문제는 없거든요. 근데 저희 학교 학생들은 정시를 준비하는 학생들도 꽤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약간 부담이 되더라도 2학년 2학기 때 수능 준비를 마치자. 그래서 정상적으로 좀 잘 따라오는 학생은 2학년 2학기 때도 수능을 볼 준비가 얼추 돼 있을 수 있습니다. 얼추 돼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과목들은 수능과 관계없는 과목이지만 이제 기하나 미적분 2 같은 경우는 수능과는 관계없어도 이과 쪽 학생이라면 당연히 들어야 되는 과목들이고요. 경제 수학 같은 경우는 이제 문과 쪽 경영이나 경제 같은 데 갈 학생들이 듣는데 요새는 학생들이 경제학과 가는 학생들도 미적분 2 듣는 것을 대학교에서 되게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뭐 다들 아시겠지만 경제학에서 그래프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석을 하려면 당연히 미적분이 많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안 해도 뭐 나쁜 건 아니지만 했을 때 플러스 알파가 되는 건 확실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미적분 2는 선택이기 때문에 어떠한 진로 가던 학생들이든 간에 자기가 원하면 다 들을 수 있게 만들어놨습니다. 인공지능 수학 같은 경우는 요새 뭐 인공지능 시대에 굉장히 필요한 거겠죠. 고급 대수 같은 경우는 고급자가 들어간 과목은 대학교 내용들도 조금 넘나들어요. 그래서 여기는 학부모님들이 고등학교 때 배웠던 것보다 더 높은 수준이 조금씩 나옵니다. 물론 수능이랑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게 진짜 관심 있는 애들만 듣는 건데 뭐 많이 듣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열어놔요. 그리고 이렇게 들은 학생들이 수능에는 관계는 없지만 이걸 보면 누가 좋아할까요? 교수님들이 좋아하죠. 아니 이게 꼭 들어야 되지도 않는 과목을 이 학생이 굳이 선택해서 들었고 활동 내역을 보니까 정말 학생이 능동적으로 의미 있게 활동을 했으면 이 학생은 말하자면 자기가 꼭 필요한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을 능동적으로 하는 학생이구나가 어필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놨고 사실 이런 과목들이 다른 학교들도 개설이 될 수가 있지만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고급 대수를 하는 학생이 많을 리는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 거 하는 것도 바빠 죽겠는데 굳이 저걸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저희 학교는 근데 이상한 학생들이 있어요. 굳이 저걸 합니다. 그래서 그런 학생들이 모여서 그 과목이 개설이 되고 선생님들도 진짜 그걸 가르쳐서 의미 있게 수업이 지금 이루어지게 하려고 저희들이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과학도 너무나 중요하죠. 통합사회 1, 2와 통합과학 1, 2는 수능 필수 과목이어서 1학년 때 모든 학생들이 다 배우게 되고요. 그 아래 나와 있는 사회과학과 과학과목은 수능에는 들어가진 않지만 여러 가지 영역에서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 이제 깊이 있는 공부를 할 수 있는 거죠. 여기 있는 사회 과목을 보면은 이제 거의 고등학교에서 배울 수 있는 사회 과목은 거의 다 들어갔다고 보시면 되겠고 보통 고등학교에서 하지 않는 과목들도 저희가 더 개설해놨습니다. 과학 같은 과목은 좀 이번에 편제가 좀 바뀌었는데 예전에는 뭐 물리학 1, 2 뭐 화학 1, 2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근데 지금 1, 2라는 개념이 사라졌고 지금 물리학이라고 돼 있으면 이게 예전 물리학 1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물리학 2가 지금 2과목으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물리학 2 같은 경우는 이제 2가지 과목으로 심화하는 과목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물화생지 4개 과목이 총 12개 과목으로 생겼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다 개설이 돼 있고 심지어는 거기다가 이제 고급자가 들어가는 과목들까지 여기 보면 고급 물리학, 고급 화학, 고급 생명과학까지 돼 있죠. 그래서 쟤네들은 대학교 과정들도 조금씩 넘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택을 했을 경우 그 과목이 실제로 개설이 되고 학생이 공부할 수 있게끔 저희가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만들게 된 건 이렇게 됐고요. 그래서 1학년 1학기, 1학년 2학기 사회를 보면 통합사회가 다 돼 있고 그 다음에 다른 과목들은 선택적으로 학생들이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놨어요. 하나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 학교들도 이렇게 선택제로 돼 있긴 한데 학교에서 선택제를 말하자면 완전 자유롭게 선택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학교에서는 과목을 선택하긴 하지만 학점이 이렇게 많지 않죠. 대학교는 공강도 많고 비는 것도 많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뭐 강사 선생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개설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유연성이 크지만 고등학교는 모든 학생들이 시간 빠짐없이 빼곡하게 돼 있는 것을 시간표로 짜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자신이 선택한 과목이 진짜로 될지는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학교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칸막이를 제시를 해요. 이제 말하자면 8개 과목이 있으면 1, 2번 과목 중에서 하나 선택하세요. 3, 4번 중에서 하나 선택하세요. 이게 나쁜 것이 아니라 학교에서 운영하려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저희 학교는 그 칸막이를 최대한 많이 터놨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마다 선택할 수 있는 조합이 너무나 다양하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선생님들 고생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저도 되게 힘들어요. 되게 힘든데 그래도 학생들을 위해서는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좀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방향이구나라는 것을 생각하시면 되겠고 과학 같은 경우도 통합과학 1, 2 같은 경우는 1학년 때 이제 필수로 하게 되고 다양한 과목들이 학생들이 실제로 준비할 수 있게끔 좀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이거 되게 궁금하시죠? 자, 이러한 결과로 인해서 그럼 동산고등학교는 어떠한 진학 결과가 있느냐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자, 의치한, 서영고, 서강대, 성대, 한양대, 그다음 중경외시, 교대, 산업교육, 기술원에서 합 158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이거 명은 아니고 건이에요. 그래서 중복 합격이 있기는 있습니다. 자, 그런데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때 고3 학생은 거의 299명, 한 300명 정도 됐었죠. 그러니까 158인데 이 중에서 158 중에서 수시가 많을까요, 정시가 많을까요? 자,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저 158 중에서 수시가 거의 한 140건 정도가 돼요. 거의 140건 정도고 정시는 거의 한 20건 요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동산고가 생각보다 수시로 잘 가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고 동산고가 생각보다 정시로 못 가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뭐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인데, 일단 수시로 이렇게 가는 이유는 우리 학교 학생들이 고3 내내 학교 생활을 열심히 하는 학생들이 많은 거죠. 그래서 그 열심히 한 3년간의 생활을 통해서 대학을 가려고 하는 학생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열심히 씁니다. 그런데 수시가 총 6개 카드가 있는 거 아시죠? 수시가 6개 카드가 있어서 쓰는데 이제 보통 이제 제가 고3 담임할 때도 6개 카드 쓰면 둘 정도는 상향 쓰고, 둘 정도는 자기 실력에 맞춰서 쓰고, 둘 정도는 한 안정을 써서 이렇게 혹시 안 되면 이제 안정이라도 대학 가는 게 낫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이렇게 상담하는 순간 학생이 저에 대해서 너무 싫어하고 미워하고 상담 안 한다고 하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말하자면 제가 생각하기에 이 학생은 한 실력이 한 성균관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거보다 조금 좋은 대학인 연대나 고대 정도도 써보고, 성대 정도인 것 같지만 혹시 떨어질지도 모르니까 이거 조금 낮은 한 중앙대나 이 정도 써보지 않을까라고 저는 나름대로 연구를 해서 갔는데, 학생은 전 중앙대 안 갑니다 막 이래요. 그러면 성대도 저한테 너무 수준이 낮아요 막 이래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 하는 거지? 그래서 이 학생들이 연대 쓰고 고대 쓰고 저한테 상담을 뭘 하냐면 혹시 서울대도 가능할까요? 막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들아,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서울대도 다 써요. 그래서 무슨 말씀드리냐면 수시 6개 카드 중에서 안정 쓰는 학생은 저는 못 봤어요. 안 씁니다. 안정. 다 상향 써요. 다 상향. 자, 무슨 뜻일까요? 중복 합격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적습니다. 사실 6강탈이 더 많죠. 6개 다 떨어지는. 근데 6개 다 떨어진 것이 너무나 절망적인 게 아니라 떨어질 걸 각오하고 쓰는 거예요. 자, 그 근거는 뭘까요? 난 다 떨어지면 저는 수능 공부 열심히 했으니까 저는 정시로도 갈 수 있으니까요. 정시로도 갈 수 있는 대학을 굳이 수시로 먼저 쓰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시죠? 수시로 합격을 하면 정시 못 쓰는 거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미리 그렇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라는 거예요. 자, 그건 학생 생각이에요. 자, 학생이 원하는 대로 되진 않습니다. 근데 학생들이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선생님들이 그거를 의지를 너무 꺾진 않아요. 너희가 그렇게 원한다면 원하는 대로 한번 원 없이 한번 해보자. 결과에 따라서는 받아들이고 또 열심히 준비하면 되니까. 그래서 생각보다 중복 합격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중복 합격하는 애들은 전교에서 한 5위권, 10위권 안에 애들이 이제 한 2-3개 정도 붙고, 나머지는 하나 붙으면 감사합니다 하면서 갑니다. 하나 붙으면 감사합니다 하면서 가고요. 그러면 수능으로 간 20명 정도는 어떤 학생인가라고 생각하면은 그 학생이 아까 말한 6개를 다 떨어진 학생이 되는 거죠. 6개 다 떨어진 학생이고, 그런데 이제 수능을 잘 본 학생들이 이제 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아까 처음부터 정시를 준비하는 학생도 있다고 했잖아요. 저는 이렇게 고등학교 생활 해보니까 저는 수시가 맞지 않고 수능으로 대학을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생각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저 158에 거의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능으로 대학을 간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면 아까 그 수능으로 대학을 가는 그 정시로 가는 어떤 학생들입니까 하면, 대체로 제가 경험한 것은 고등학교 생활 열심히 해서 수시 준비도 열심히 했던 학생들 중에서 수능을 잘 본 학생들이 생겨요. 다시 말하면 편식하지 않고 자기 맘대로 하지 않고 학교 생활을 잘 따라가는 학생들이 수시가 되든 정시가 되든 결과는 나중에 봐야 되겠지만 개 중에서 좋은 결과가 생기더라고요. 심지어 그 해 좋은 결과 나오지 않더라도 재수해서 성공하는 학생들이 그런 학생들이 성공이 돼요.
애초에 처음부터 저는 수능으로 대학을 갈래요라는 학생들이 보통 그 결심을 언제 고3 2학기 정도 할까요? 언제 할까요? 고3 2학기, 고3 1학기, 2학년 2학기, 1학년 2학기 때부터 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1학년 1학기 시험 보고서 저는 수능으로 갈래요. 그럼 그 학생들 어떤 학생이 되냐면 1학년 2학기 때부터 학교에서 하는 모든 시험, 모든 수행 평가, 모든 활동, 모든 교육 과정을 다 무시해요. 저는 수능으로 갈 거니까요. 이게 제가 생각하는 망하는 케이스입니다. 100명 중에서 98명 정도 망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본인은 2명이 자기래요. 안 됩니다. 그렇게 안 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우리 학교 프로그램을 잘 활용하자라는 쪽으로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 졸업생이에요. 아까 재수생들이 수능 잘 본다고 했잖아요. 자, 그래서 재수생까지 합쳤습니다. 자, 합쳤더니 아까 148, 그러니까 150 정도, 그래서 합격생이었었는데 재수 합치니까 260이라 한 100건 정도가 올라갔죠. 근데 올라간 100건 중에서 20 안 되게가 수시예요. 그리고 한 80 넘게가 정시입니다. 그럼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고3 현역 학생들은 수시로 가는 비율이 높고 그 다음에 재수 이상은 수능으로 가는 비율이 높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이제 제가 만약에 학생이면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일단 3년은 다시 올 3년이기 때문에 이 3년간 학교에서 열심히 프로그램을 잘 활용해서 할 수 있는 것을 한번 해보자. 근데 하다 보면 내신이나 이런 건 상대평가기 때문에 내신이 안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죠. 그러면 이거 가지고 열심히 수시도 써보고 최대한 해보되 그래도 아쉬우면 한 번 정도 더 도전해볼 수 있겠구나, 수능 같은 경우로. 이렇게 하는 것이 제가 보기엔 좀 현명한 것 같아요. 근데 처음부터 수능 준비를 하면은 사실 수능 준비를 할 수도 없어요. 고1 때 수능 준비를 어떻게 해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고1 때 수능 준비한다는 얘기는 교사로서는 어떻게 받아들여지냐면, 자, 얘들아 우린 열심히 하자. 그러면 선생님 저는 수능 준비를 해야 돼서 굳이 이건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라고 공손하게 말하지만, 제 입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지냐면, 선생님 저 건드리지 마세요. 저 제 마음대로 할 거니까요 로 받아들여져요. 그리고 행동은 실제로 그렇게 합니다. 그러다 보면 학생이 겉돌게 돼요. 그래서 우리 학교 프로그램을 잘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보통 의치한 관심 많으시죠. 여기 보면 고3 학생들 중에서 의치한 쪽 간 학생 9은 거의 수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의 수시로 가고, 그 다음에 의치한 32가 된 곳은 나머지 늘어난 인원은 거의 수능, 정시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수능으로 저렇게 가는 학생들도 꽤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저게 수능에서 갑자기 공부 잘한 게 아니라 공부 잘하는 애가 수능 본 거예요. 그러니까 3년간 당연히 열심히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자, 우리 아까 여러 가지 활동 중에서 기독교 관련된 내용 많이 나왔었죠. 저희가 기독교를 활동이 생각보다 꽤 있습니다. 꽤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기독교 신앙을 가진 학생들만 들어야 되느냐면 그건 아니죠. 여러 가지 저희가 실제로 보면 기독교 신앙 가지고 있지 않은 학생이 절반이 넘어요. 절반이 넘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올 때는 뭐만 있으면 되냐면, 나는 기독교가 아니니까 학교에서 하는 모든 활동들은 다 거부할 거야. 그러면은 본인이 힘들어요. 본인이 너무 힘듭니다. 그러니까 열린 마음만 있으면 돼요. 열린 마음만 있으면은 지금 여기에서 뭐 아까 발표하고 이런 학생들 중에서 믿지 않는 학생들도 많아요. 그 여기에서 봉사하는 학생들 중에서도 믿지 않는 학생 많고요. 하지만 학교생활 즐겁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이걸 바탕으로 해서 동사고에 한번 가볼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저희 학교에 합격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전형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주의사항이 있는데 이중 지원은 절대로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는 고등학교를 지원을 할 때 중복 지원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자, 근데 여기서 좀 주의하셔야 될 게, 평준화 지역 같은 경우는 1, 2, 3, 4 순위 이렇게 씁니다. 이건 중복 지원이 아니에요.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외국어고, 국제고, 자사고 요 세 개는 셋 중에서 한 개 학교만 골라서 써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걸 반드시 1순위에다 써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담임 선생님이 1순위에다가 자사고를 가겠다고 이제 체크를 하면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저희 학교에서 만든 원서 접수 사이트에 이제 부모님이나 학생이 직접 접속을 해서 전형료 결제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제를 하면 그 이제 저희 학교에 접수를 했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접수 사이트는 사설 사이트이기 때문에 이 학생이 저희 학교에 지원을 하고 옆에 있는 경교외고에도 지원을 하면 저희 학교는 몰라요. 그거를 어차피 사설 사이트이기 때문에. 그런데 나중에 압니다. 원서 접수 현황을 저희가 경기도 교육청에 다 보내거든요. 그럼 거기에서 중복이 됐는지 확인 작업을 해요. 그래서 만약에 확인이 되면은 그냥 무조건 불합격입니다. 무조건 불합격이기 때문에 하나만 선택해야 된다는 거 꼭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원서를 접수를 할 때
해야 되는 게 3개예요. 담임 선생님이 나이스상에서 자사고 가겠다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학부모님께서 원서 접수 사이트, 저희 학교에서 만든 원서 접수 사이트에서 결제를 하고, 그 다음에 제출해야 되는 서류를 저희들한테 제출까지, 이게 다 돼야 원서 접수가 온전하게 이루어진 건데, 이 중에서 안 한 게 있다. 그럼 원서 접수를 안 한 것이 아니라 제출 서류 미비로 인한 불합격이 되는 거예요. 접수 취소가 아니라 불합격입니다. 그러면 접수가 된 것은 뭐냐? 결제예요. 결제하는 순간 상황은 종료된 겁니다. 그냥 쓴 거예요. 그러면 결제하기 전에는요, 그건 아닙니다. 임시 저장까지 돼 있어도 그건 결제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제를 할 때는 좀 신중하게 하셔야 돼요. 그럼 결제를 처음부터 빨리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나는 보나마나 합격이다 싶은 사람 첫날 바로 접수할 수 있겠죠. 근데 좀 불안한 사람은 불안해봤자 결제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불안한 사람은 상황을 좀 보고, 저희가 경쟁률을 실시간으로 계속 보여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좀 불안한 사람들은 상황을 보고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저희 학교에 많은 분들이 오셔서 경쟁이 높아지면 저희는 기분 좋겠지만 사실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고등학교를 떨어지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바라는 것은, 저희 학교에서 바라는 것은 원서를 쓴 사람들은 합격했으면 좋겠다예요. 그래서 원서를 쓴다는 얘기는 합격할 수도 있지 않을까가 아니라, 나는 합격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쓰세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고,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좀 이따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형 절차에 성실하게 참여하지 않은 경우 불합격이, 이제 무슨 뜻이냐면 저희가 전형이 여러 개가 있는데 예를 들면 어떠한 전형에서 미달이 된 경우가 있을 수도 있죠. 그럼 미달이면 나는 합격이네 라고 생각하고 집에 계속 있으면 불합격됩니다. 자, 미달이다 할지라도 1단계에서 봤을 때 1단계는 이제 서류 제출이고, 2단계에서는 이제 자기소개서도 제출하고 면접도 있어야 되는데 미달이니까 합격이지 하면은 불합격이에요. 그러니까는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모든 절차에는 성실하게 참여해야 된다. 자, 이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이제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학교는 광역이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지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해서 경기도 내 중학교 졸업 예정자 또는 검정고시나 이런 사람들은 주소지가 경기도여야 됩니다. 그 다음에 타 시도에서도 될 수도 있는데, 자, 그런 특수한 경우이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개별로 전화 문의 주시면 저희가 잘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집 인원은 한 반당 30명씩 해서 12반에서 총 360명을 선발할 거예요. 근데 전형이 총 4개가 있습니다. 일반 전형, 안산 우수인재 전형, 안산 미래인재 전형, 사회통합 전형, 이렇게 4가지 있는데 뽑는 비율이 50, 20, 10, 20%쯤 이렇게 되죠. 자, 보시면 이 안산 전형이 총 30%를 선발합니다. 그래서 안산 지역 학생들 같은 경우는 안산 전형에도 지원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다른 전형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산 학생들은 선택권이 꽤 넓은 거예요. 그럼 뭐 안산만 차별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안산 지원자다 보니까 오히려 더 힘들어하더라고요. 도대체 뭘 써야 되는 거야 하면서 굉장히 헷갈려하는데, 오히려 외부 사람들은 그냥 일반 전형 쓰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회통합 전형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이제 지원 자격,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힘든 분이나 뭐 사회적 다양성, 다문화거나 다자녀거나 이런 분들 되는 거니까, 혹시 자격이 되는지는 사례가 너무나 좀 다양하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개별 문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좀 이따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정원 외로 특례나 국가유공자 특수가 있는데, 이것도 특수 사례이기 때문에 저희한테 전화 문의하시면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1단계 접수를 하셔야 되는데, 1단계 접수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담임 선생님이 먼저 담임 선생님 컴퓨터에서 나이스상에서 자사고 하겠다라고 체크를 하세요. 거기는 동성고란 말 없거든요. 그냥 자사고라고 체크를 하면은 그 다음에 이제 학부모님께서 저희 원서 접수 사이트에 이제 접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접수를 하고, 그 접수의 기준은 결제라고 했죠. 그래서 결제까지 했으면 이제 저희 학교는 정해진 거예요. 정해진 상황에서 서류까지 제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서류를 제출해야 되는데, 서류는 방문 또는 우편이에요. 근데 저희가 서류를 받으면 이 학생이 서류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거든요. 그래서 직접 인편으로 제출하시면 저희가 그 자리에서 다 확인하기 때문에 사실 제일 확실하고요. 우편으로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경기도 굉장히 먼 지역에서 오면 우편으로 하실 수도 있는데, 저희가 우편을 받는 기준이 소인 기준이 아니라 도착 기준이에요. 도착 기준이기 때문에 우편을 하실 분들은 좀 넉넉하게 보내셔야 되고, 저희가 시스템적으로 우편으로 보냈을 때 우편 도착 확인 버튼을 한번 생성해 놓으려고 해요. 그래서 혹시 우편을 간 사람들 자기가 도착했는지 안 도착했는지 저희가 실시간으로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먼 사람들은 굳이 오지 않으셔도 되겠지만 또 오실 수 있으면 오셔도 좋습니다. 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합격자 발표는 1단계는 12월 15일 이내에 하는데,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저희가 1단계 합격이 1.5배수까지예요. 근데 저희가 최근 한 5년간 모든 전형에서 경쟁률이 1.5를 넘은 적이 없어요. 이건 뭘 뜻하는 거냐면 접수하면 1단계는 다 합격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1단계 합격자 발표가 있긴 하지만 저거는 뭐 기다리지 마시고 합격했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경쟁률만 보면 되는 거겠죠.
자, 2단계는 자기소개서를 12월 16일부터 17일까지 이틀간 온라인으로 작성하셔야 됩니다. 근데 제가 작성이라고 말하지만 저는 이틀 기간이 업로드 기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무슨 뜻이냐면 자기소개서는 어차피 1단계는 합격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동상고를 가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자기소개서는 바로 준비하세요. 바로 준비하시고 저 기간 동안에 그냥 업로드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업로드를 하시고 그럼 16, 17일 동안에 자기소개 작성하시면 저희가 18, 19일 동안에 면접할 준비 이틀 동안 합니다. 하고서 20날에 토요일 날에 면접을 보게 돼요. 그리고 토요일 날 면접 하루 동안 보게 될 예정이고 그러면 몇 시에 언제 면접을 보게 되나요라는 얘기는 그거는 구체적으로 접수한 것에 따라서 상황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때 다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종 합격자 발표는 12월 32일인데 사실 저를 조금 더 빨리 좀 발표할 지금 계획입니다. 좀 가능하다면 성탄절 전에 좀 발표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조금 바뀔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때는 거의 제출 완료 버튼이 있으니까 임시 저장이 있는 거예요. 자기소개서가 임시 저장이 있고 제출 완료가 있기 때문에 임시 저장인지 제출 완료인지 저희가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버튼을 꼭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1단계는 1.5배수가 합격입니다. 자, 그런데 일반 전형과 안산 우수 인재 전형이 지금 뭉쳐져 있죠. 그러니까 일반 전형과 안산 우수 인재 전형은 지원 자격에서만 차이가 있는 거지 전형 방법은 똑같거든요. 그래서 1단계는 250점으로 만점으로 선발하게 되는데 이 250점 만점은 보통 고입을 할 때는 200점 만점으로 내신 계산이 되는데 저희는 이제 자사고라서 저희 학교의 성적 산출 방법을 따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저희는 성취도 A, B, C, D, E를 가지고 해요. 그래서 원점수는 아예 반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00점으로 A 맞은 거랑 90점으로 A 맞은 게 똑같아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과목별 편차도 없어요. 그러니까는 기술 B 맞은 거랑 수학 B 맞은 게 똑같아요. 이게 말이 되나?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어쨌든 현재는 그렇습니다. 현재는 그렇기 때문에 저희 학교 올라면 모든 과목을 다 잘해야 돼요. 그래서 2학년 1, 2학기, 3학년 1, 2학기에서 총 4개 학기에 전 과목이 들어갑니다. 그럼 250점 만점이기 때문에 이 4개 학기의 모든 과목이 올 A이면서 출결도 아무 문제가 없는 학생이 250점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자, 그런데 1단계에서 1.5배수까지 합격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아까 1.5배수가 거의 안 될 거기 때문에 1단계는 합격할 거예요. 근데 안산 미래인재전형과 사회통합전형 1단계가 추첨이잖아요. 그럼 추첨이면 내가 추첨이 안 되면 어떡하지 생각할 수 있으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5배수가 넘지 않으면 추첨 안 해요. 어차피 합격이기 때문에. 그래서 경쟁률 잘 보고 판단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2단계로 넘어가면 이제 자기소개서 면접 가지고 이제 50점을 하죠. 그래서 일반 전형과 안산 우수인재전형 저희 두 개 합친 300점을 기준해서 최종 선발하게 되고 안산 미래와 사회통합 같은 경우는 2단계 면접 50점만 가지고 최종 선발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성취도 A, B, C, D 가지고 A, B, C, D를 이렇게 1, 2, 3, 4, 5점으로 환산해서 전 과목을 하게 됩니다. 하나 좀 말씀을 드리면 올 A인 경우에 250점이라고 했는데 만약에 B가 한 과목 있으면 감점이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이게 전체 과목 분에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전체 과목 수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져요. 왜냐면 학교마다 뭐 2학년 1학기 때 7과목 배운 학교도 있고 8과목 배운 학교도 있으니까 그래서 좀 편차가 있긴 하지만 제가 좀 계산해 본 결과 B 하나 때문에 감점되는 게 작게는 한 1.4점 정도 되고 많게는 한 1.7점 정도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예체능 같은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자, 그래서 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보면 2학년과 3학년이 점수가 50, 50, 65, 65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반영 비율이 2학년보다 3학년이 조금 더 높아요. 그 다음에 예체능 같은 경우는 2, 3학년 합쳐서 8%가 되죠. 그래서 B 하나가 있어도 그 B 하나의 영향력이 3학년이 더 크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근데 지금 아직 3학년 2학기는 성적 안 나왔죠. 근데 3학년 2학기는 다 올해 받을 예정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그거를 감안해서 내가 몇 점 정도 나오겠구나 좀 생각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얼추 B 하나면 한 1.5점, 좀 많게는 1.6점 이 정도 감소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예체능 같은 경우는 영향력이 한 절반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예체능 B 하나면 한 0.5점 이렇게 감점이 되는 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정확한 걸 알고 싶잖아요. 그래서 저희 학교 홈페이지에 들어오면 2026학년도 전형 요약 파일이 있는데 자, 거기서 아래쪽에 보면 엑셀이 있어요. 내신 성적 산출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3학년 1학기까지는 내신 있죠. 정확하게 집어넣으시고 3학년 2학기에는 자신 예상되는 내신을 집어넣으면 점수가 정확하게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검정고시 지원자도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단계는 이제 저희가 면접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면접할 때는 먼저 자기소개서를 제출하잖아요. 그래서 자기소개서 같은 경우는 자기주도 학습 영역, 인성 영역에서 900자, 600자 두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한 11월 달 정도에 온라인 설명을 더 할 거예요. 그래서 그때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자기주도 학습 영역은 제가 동산고에 갈 정도 학업 역량이 있고 거기에 대한 계획도 있습니다. 자,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고 인성 영역 같은 경우는 저 참 괜찮은 사람이에요. 괜찮은 학생이요를 좀 나타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구체적인 사례도 좀로 쓰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넘어갈게요. 그런데 이게 되게 중요해요. 자기소개서를 잘 쓰는 것도 중요한데 기재금지 사항이 일어나면 최악의 경우 0점 처리가 되거나 아주 심각한 감점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첫 번째가 기재금지 사항 안 쓰는 것이 첫 번째라고 생각을 해요. 잘 쓰는 것보다 제가 더 중요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내신 성적이 250점 만점에서 너무나 좋은 학생이어도 저 기재금지 사항에 걸리면 불합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재금지 사항에 해당하는 것은 절대 쓰지 않아야 됩니다. 자, 인적사항, 그다음에 능력시험, 교과관리, 일상실적, 인증시험. 그러니까는 지금 요 색칠되어 있는 4개는 뭔가 실력에 관한 거고 인적사항은 개인에 관련된 거죠. 자, 둘 다 문제가 있는데 인적사항은 감점 개념이고 저 노란색은 0점 처리됩니다. 저건 걸리면은 불합격이에요, 그냥. 너무나 심각하죠. 그래서 저런 건 절대 쓰지 말아야 되는데 그래서 좀 예시를 좀 가져왔어요. 자, A 학교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을 수료해요. 저 프로그램이 보니까 엄청나게 어려운 프로그램이에요. 저게 교과 관련이 되는 거예요. 자, 저거 쓰면 0점 처리됩니다. 그다음에 중국 북경에서 살았습니다. 저건 인적사항이죠. 저렇게 되면 감점이 일어나요. 그다음에 미국에서 무슨 클럽 저 클럽에 보니까는 무슨 뭐 대학교 수준의 클럽이에요. 저렇게 되면 0점 처리된다는 얘기입니다. 비도서관 보니까 이 비도서관이 굉장히 잘 사는 동네에 있어요. 인적사항이죠. 안 됩니다. 선생님 그럼 저는 좀 못 사는 동네인데요. 그것도 인적사항이에요. 그것도 쓰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뭐 그런 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쓰지 마세요. 그다음 의사이신 어머니 영역. 얘 부모님 의사니까 뭔가 좀 대단해 보이는 건 나는 그럼 부모님이 좀 이렇게 별로 안 좋은 데니까 쓸까? 그것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이 학생이 뭐라고 유추할 수 있는 경우는 쓰지 마셔야 돼요. 자, 그런데 애매한 경우가 있어요. 자, 이거는 될까? 안 될까? 애매한 게 있잖아요. 자,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애매하면 쓰지 마세요. 애매한 거가 괜찮아서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 혹시 그게 아닐 때 생길 수 있는 불이익이 훨씬 큽니다. 안 하는 것을 추천하고 근데 여러분들이 애매함에도 불구하고 쓰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럼 저희가 그걸 봤잖아요. 그럼 저희는 어떻게 했어요? 저희도 애매하겠죠. 이게 되는 거 안 되는 거야. 그럼 저희는 이거를 애매하지만 얘는 기재금지 사항 0점 처리하기에는 저희도 부담스럽겠죠. 그럼 어떻게 할 거냐면 그 부분은 통째로 떠서 지워버릴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900자 중에서 그 해당되는 200자면 이 학생은 200자가 사라지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애매한 거 하지 마시고 안전한 거 위주로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그렇게 될 거고 그다음에 유사도 검증이라는 것이 있어요. 유사도는 이제 좀 표절 검사 좀 느낌인 거죠. 그래서 이 학생이 어떤 것을 보고 쓴 게 아닌지를 보는 건데 어떤 것을 보냐면 타 학교에 제출한 자기소개서랑 비교를 하고요. 그다음에 과거에 제출됐던 자기소개서랑도 비교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소개서가 데이터베이스에 계속 누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다른 학생 거랑 그 전 선배 거랑 비교를 합니다. 근데 비교를 할 때 옛날에는 기술이 좀 덜 발달해서 막 조사 좀 바꾸고 뭐 강조하는 매우 막 이렇게 쓰면 매우자 하나 더 들어갔으니까 아니다 이렇게 하는데 지금 이제 AI라서 글자 하나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내용을 전체적으로 분석을 해요. 그래서 그거를 AI가 퍼센테이지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학생이 이렇게 됐을 경우 얘는 표절이기 때문에 불합격이 이렇게 말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표절이 아닐 수도 있으니까. 대신에 그건 있습니다. 표로 유사도가 20에서 40이면 감점 몇 점, 40에서 60이면 감점 몇 점 이렇게 일어나요. 근데 이제 유사도가 빵 퍼센트일 수는 없어요. 하다 보면 비슷한 게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정도 유사도께는 뭐 일어날 수 있는 거니까 괜찮다. 그런데 어느 정도 이상의 유사도는 이거는 유의미한 유사도다 하면 감점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감점은 불합격할 감점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다른 걸 보지 않겠죠. 근데 제가 생각하는 좀 무서운 건 이거예요. 언제 유사도가 일어나냐면 사교육이나 이런 데에 갔을 경우에요. 왜냐하면 학원이나 이런 데 가면은 학원 선생님 하는데 봐달라고 하는 사람이 한 10명 있을 수 있죠. 그럼 학원 선생님이 10명을 다 다르게 하기는 어려울 거 아니에요. 학원 선생님도 경향이 있는데 그러면 아무래도 좀 비슷한 게 나올 수가 있다. 그래서 위험하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자기소개서 같은 경우는 학생이 열심히 쓰고 부모님이나 담임 선생님이 잘 봐주시면 그 정도만으로도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면접은 면접위원 3인에 면접자 1인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면접 질문은 자기소개서와 생활기록부를 기반해서 면접을 할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학생들마다 면접 질문은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학생이 이 질문했다고 해서 하나도 도움되지 않아요. 자기 질문은 또 다를 거니까. 그래서 면접 준비는 생활기록부와 자기소개서에 있는 것들을 자기가 확실하게 숙지하고 어떤 활동이 있으면 그 활동을 할 때 내가 어떤 배경에서 어떤 느낌으로 했는지를 자기가 잘 얘기할 수 있으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너 이런 활동은 뭐 했을 때 왜 했고 왜 어떤 느낌을 받았냐 할 때 저는 그 활동을 어디에서 봤었는데 보니까 되게 좀 저한테 좀 재미가 있는 거더라고요. 저 그래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는데 하다 보니까 뭐 이러한 좀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이렇게 좀 했으면 좋았을 걸이라는 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그렇구나 할 수가 있는데 좀 안 좋은 사례는 저 이런 활동은 너 어땠냐니까 에이? 제가요? 자 이거 큰일 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한 것은 잘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면접 질문은 총 한 7, 8분 정도 돼요. 그다음 질문은 3개에서 4개 정도 됩니다. 자, 그래서 누가 합격할 것이냐 하면은 1단계 기준으로 했을 때 250점 만점에 244에서 245점 정도인 학생이 최근에 합격을 해왔습니다. 최근 합격을 해왔기 때문에 B 하나가 있으면 한 1.7점 이 정도 감점된다고 했잖아요. 저게 B가 한 3개? 많게는 4개 정도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B가 2개 안쪽이면 합격할 것 같은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뭐 1개나 없으면 뭐 거의 되겠죠. 근데 이제 B가 3개에서 4개면 아슬아슬하다. 그래서 그 경쟁률을 저는 1.2라고 보고 있어요. 1.2 정도면 이제 허수 학생들이 있어요. 그냥 미달 바라보고 쓴 학생들 정도가 떨어지게 되는데 1.2가 넘어가면 이제 커트라인 근처에서 치열한 게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근처에 있는 학생들은 경쟁률 좀 보면 좋지 않을까? 자,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작년 경쟁률이에요. 작년 경쟁률은 일반이 1.09, 안산 누수가 1.17, 안산 미래가 1.39, 사회통합은 0.97, 총 인원 1.11. 자, 이렇게 경쟁이 됐죠. 자, 근데 하나 넘어가면 자, 이건 이제 누적된 거예요. 자, 이게 2025, 2024 이렇게 돼 있죠. 자, 보면 저 하늘색이 일반 전형인데 일반 전형이 재작년에 1.43에서 제일 높았는데 작년 1.09로 떨어졌어요. 그다음에 안산 전형은 재작년에는 거의 경쟁률 1위였었는데 그다음에는 경쟁률이 안산 미래 같은 경우는 0.8에서 1.39로 올라갔죠. 그래서 어떤 경향이 있냐면 작년이랑 반대된 경향이 좀 있더라고요. 작년이 높았으면 올해는 좀 떨어지고 작년이 낮았으면 그다음 좀 올라가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1년까지 기억을 해요. 2년 기억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올해도 그런다는 보장은 없지만 좀 잘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저희가 경쟁률을 실시간으로 보여드린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자신 있으면 미리 쓰면 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경쟁을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제가 여기서 하나만 더 제가 시간이 없는데 자, 빨리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마다 원서 접수 기간 일주일인데 중학교마다 스케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일주일 중에서 한 시에 중학교 한 20개 정도가 있으면 교육청에서 원서 접수 첫째 날, 둘째 날에는 1, 2, 3학교가 쓰세요. 있어요. 그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몰리면 교육청에서도 어떻게 일을 하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당연히 그렇게 하죠. 그다음에 일반고 같은 걸 지원한 것은 초반부터 뭐 난 몇 순위부터 몇 순위까지 이렇게 할 거야라고 다 써서 됩니다. 우리 학교 쓰는 애들이 문제인 거예요. 선생님 잠깐만요. 저 경쟁률 때에 따라 안 쓸 수도 있는데 그러면 담임 선생님은 마음이 힘드시겠죠. 담임 선생 그 학부모님도 좀 죄송스럽고 근데 제 경험상 죄송스러워도 해야 될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평상시에 담임 선생님과 관계를 좀 좋게 하시고 이거를 막 저의 권리입니다 막 이렇게 하면 싸우자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관계를 좀 좋게 하신 다음에 물론 내신 점수가 월등한 사람은 괜찮겠지만 상황을 잘 보고 왜냐하면 그냥 담임 선생님한테 잘 협조해서 썼는데 나중에 보니까 다른 전형이 더 나았겠더라 해서 후회되는 경우들이 생기더라고요.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동상고에서 그렇게 하라던데요. 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자, 이거는 중학교 선생님과의 일이니까 그래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기타 사항. 기숙사 굉장히 관심 많으시죠. 그래서 기숙사 같은 경우는 거리 60점, 고입 성적 30점, 생활력부 10점으로 이렇게 해서 하게 됩니다. 작년까지 기숙사가 면접이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면접을 이제 없애기로 했습니다. 면접 없고 서류 전형으로 이렇게 이루어질 거예요. 그래서 거리가 60점인데 거리가 비중이 제일 높죠. 그다음에 고입 성적은 우리 아까 1단계, 2단계 썼던 그 성적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성적과 생활기록부는 이제 중학교 때 생활기록부를 저희가 볼 거예요. 그럼 이 학생이 기숙사 생활을 하는데 별 문제가 없겠다라는 것이 그 학생의 특기 사항이나 종합의견 같은 데 나와 있겠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숙사 가기가 좀 어려운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냥 제가 대충 계산만 한번 해볼게요. 저희 학교가 360명이잖아요. 근데 안산 전역이 30%예요. 그러면 그게 108명, 대충 110명입니다. 그럼 얘네들은 기숙사 안 된다고 생각하고 빼고요. 그럼 250명 남잖아요. 근데 기숙사 지원 자격은 여기 아까 보이시죠? 기독교인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이어야 된다는 얘기는 거기에 기독교 문화가 많이 있기 때문에 기독교가 아닌 학생들은 제발로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기독교인이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 학교 오는 학생들 중에 기독교 학생이 많아야 절반이거든요. 그럼 아까 250명 중에서 기독교인 학생이 대충 125명 되겠죠? 자, 근데 뽑는 학생이 대충 80명 정도 됩니다. 그럼 대충 125에서 80 정도니까 한 40명 정도가 외부에 있지만 안 되는 거죠. 근데 이 외부 중에서도 안산 인근에 있는 수원이나 군포나 안양이나 뭐 시흥이나 이런 학생들은 통학이 충분히 가능한 학생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그래도 될 학생들은 많이들 되겠구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래도 아쉬운 경우가 있기는 있어요. 그래서 플랜 B 정도는 좀 생각을 좀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저도 전원 기숙사였으면 좋겠는데 뭐 학교가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저희 학교가 그 역세권 학교죠. 옆에 사력이 있습니다. 사력이 있어서 수원 쪽이나 아니면 시흥 쪽 이렇게 수인분당선 타고 오면 올 수가 있고 안양 쪽 같은 경우는 이제 4호선 같은 걸로도 이렇게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면은 오는 시간이 이제 빠르면 한 30분, 좀 길면 4, 50분 정도 되는 학생들은 통학을 하더라고요. 근데 보통 고등학교 갈 때 통학 시간이 30분 정도는 사실 뭐 흔히 일어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도 올 수가 있다 생각할 수가 있겠고, 자, 버스도 좀 몇 개 이렇게 해놨습니다. 자,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카풀도 있어요. 카풀은 저희 학교에서 운영하는 것은 아니고 주변 이제 사설로 저희가 이제 이거 끝나고 나면 이제 합격자들 연수할 텐데 합격자 연수할 때 앞에서 카풀 아저씨들 많이 나눠주세요 이렇게. 그래서 그거 보면은 그 명함 보고 안산, 안양, 과천 막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렇게 통학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는 자사고라서 등록금을 내는 학교죠. 저 이거 말할 때마다 좀 마음이 좀 힘든데 수업료와 학교 운영비를 합치면 대충 한 19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근데 이게 분기당이기 때문에 곱하기 4를 해야 돼요. 그래서 얼추 800 좀 안 되는 돈을 매년 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많이 부담스러운데 저희가 이렇게 하는 만큼 열심히 학교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입학금은 일회성으로 내는 거고 급식비는 중식은 무상 급식인데 조석식은 이제 먹는 사람 내야 되겠죠. 근데 이게 기숙사 학생을 위한 것이 아니라 신청한 학생은 다 먹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기숙사 학생들은 당연히 먹는 건데 제가 보기에 좋아하는 사람은 통학하는 학생들이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좀 더 자세하게 말하면 통학한 학생이 아니라 통학한 학생의 학부모님들이 더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아침밥이 7시부터 한 7시 반 사이에서 나오거든요. 근데 이걸 먹으려면 학교 일찍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럼 부모님 어떻게 하겠어요? 얘야 학교 일찍 가렴 하고 빨리 보내고 집에 올 때는 어떻게 하겠어요? 얘야 밥은 먹고 오렴 하고 이렇게 하고 아니면은 밥을 먹는 김에 야자까지 하고 오렴.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학생이 의지만 있으면은 나름대로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게끔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기숙사비는 한 학기당 87만 원인데 이게 다른 학교에 비하면 굉장히 저렴합니다. 왜냐하면 시설이 별로 좋지 않거든요. 자, 어쨌든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번에 막 좀 개선 사업도 좀 많이 했어요. 많이 했기 때문에 뭐 그 사신 거는 별로 지장 없고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학생은 기숙사에 있는 시간이 길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기숙사에 계속 들어가면 별로 바람직한 게 아니에요. 자, 읽어보도록 하시고요. 자,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 시간이 지금 별로 없는데 제가 영상 준비한 게 하나 있거든요. 자, 이런 과정을 통해서 동산고등학교에서 성장하는 학생을 저희가 영상으로 한 3분 정도 담아봤습니다. 자, 영상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처음 고등학교에 가는 날, 새롭게 시작될 학교 생활이 조금 두렵고 설레기도 해. 낯선 복도를 지나며 안산 동산고등학교에서의 미래를 그려봤어. 좋은 친구들을 만나고 싶고 나의 꿈도 키워나가고 싶어. 떨리는 마음으로 들어간 교실. 반갑게 맞아주는 친구들 덕분에 마음을 열 수 있었고 어느 정도 자신감도 생겼어. 나도 다른 친구들처럼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할 수 있을까? 주저하고 있을 때 친구들과 선생님의 도움으로 질문과 발표에 함께할 수 있었어. 긴장된 시간이었지만 뿌듯함과 성취감을 느꼈지. 우리 학교에서는 내가 꿈꿔왔던 수업을 직접 만들어갈 수 있어. 내가 원하는 주제로 친구들과 자유롭게 토론하고 탐구하는 프로젝트 수업이야. 하나의 주제를 다양한 관점에서 연구하며 통합적 사고를 기를 수 있어. 친구들과 연구하며 막히는 부분이 있을 땐 선생님의 조언을 받아 잘 해나갈 수 있어. 우리가 연구한 내용을 다른 친구들에게도 알릴 수 있는 매우 뜻깊은 시간이야. 안산 동산고등학교에는 호기심과 상상력을 실현할 수 있는 다양한 동아리가 있어.
동아리 활동을 통해 정규 수업과는 다른 색다른 경험을 할 수 있지. 물리와 코딩을 좋아하는 내 친구는 로봇 동아리에서 레고 로봇을 설계하고 똑똑한 로봇을 만들었어. 방학 동안에는 해외에 나가 로봇 수업 봉사도 하고 현지 친구들과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활동을 한대. 이렇게 내 친구는 엔지니어의 꿈을 키워나가고 있어. 멋진 촬영에는 드론 촬영만 한 게 없지. 촬영 감독이 되고 싶은 내 친구는 다양한 영상 촬영을 경험할 수 있는 드론 동아리에서 활동하고 있어. 드론으로 우리 학교를 촬영하며 꿈을 향한 준비를 하고 있지. 하늘에서 보는 우리 학교는 또 다른 매력이 있더라고. 평소 어렵게 느껴지던 법주인을 꿈꾸는 친구들은 법탐구반에서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고 있어. 관심 있는 판례를 분석하고 모의 재판을 통해 이를 교실에서 재현해. 다양한 역할을 맡아 문제의 쟁점을 명확히 이해하며 법조인의 꿈을 키워가. 조금 전까지 열심히 수학 문제를 풀던 내 친구. 점심시간엔 친구들 앞에서 댄스 버스킹을 해. 공부만 열심히 하는 줄 알았는데 자신의 끼와 열정을 댄스 동아리에서 마음껏 표현하지. 숨겨진 끼를 발견하고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동산에서의 생활이 즐거워. 실력과 비전을 모두 겸비한 동산고 선생님들은 늘 우리와 가까이 계셔. 선생님들은 학교 생활에서 든든한 지도자와 멘토로서 우리를 도와주시지. 학교 생활뿐만 아니라 우리 친구들의 고민거리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의지할 수 있어. 조금 긴장된 상태로 시작된 담임 선생님과의 상담. 나의 고민과 관심에 대해 통찰력 있게 짚어주시는 선생님 덕분에 내 미래와 비전에 대한 자신감을 얻었어. 선생님의 진심 어린 조언과 관심이 고민과 걱정 해결에 큰 도움이 되었어. 마음이 심란하고 어려울 때 교목실을 방문하면 큰 위로를 경험할 수 있어. 교목실 선생님은 항상 우리말에 귀 기울여 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격려하시지. 고민거리가 있을 때 교목실을 찾아가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어. 동산고 생활의 또 다른 나침반인 짝선배가 있어. 짝선배는 반과 번호가 같은 선배인데 학교 생활 동안 나의 멘토가 되어줘. 짝선배의 조언과 도움은 학교 생활 하나하나에 많은 도움이 돼. 나도 내년에 만나게 될 짝후배에게 신뢰와 친밀감을 주는 짝선배가 되고 싶어. 내가 동산고에서 가장 기다리는 시간은 바로 채플이야. 전교생이 다 함께 찬양하며 말씀을 듣고 고민과 걱정을 내려놓을 수 있는 시간이지. 채플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고 친구들과 하나됨을 느꼈어. 쉽지 않은 수험생활. 그럴 때마다 우리는 지치고 힘든 마음을 채플을 통해 회복시켜. 채플 시간에는 생일인 친구를 축하하는 시간이 있어. 내 생일에 많은 친구들의 축하를 받으니 너무 행복했어. 또 학급 내에서는 매일 아침 경건회를 진행하고 있어. 말씀 묵상, 기도, 찬양을 통해 하나님을 예배해. 친구들과 서로의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며 하나된 공동체를 만들어가지. 고등학교에 처음 입학했을 때 새로운 환경에 대한 불안과 걱정이 많았어. 하지만 안산 동산고등학교에서의 경험들은 나를 실력 있는 신앙인으로 성장시켜 주었지. 나는 동산 공동체에서 하나됨을 경험하고 꿈을 향해 끊임없이 전진하고 있어. 자, 지금까지 안산 동산고등학교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 학교가 지향하는 아름답고 행복한 배움터를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준비했는데 여러분들이 미래를 그려나가는데 하나의 큰 희망과 중요한 밑거름이 됐기를 저희는 소망합니다. 이것으로 1부 행사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2부는 학교 탐방 행사인데요. 본관 1층 역사관, 본관 2층 상담부스, 본관 5층 학생 도서관, 남학생, 여학생 기숙사가 저희가 공개하는 곳입니다. 특히 본관 2층 같은 경우는 학부모님과 학생들이 상담하실 수 있는 곳이 있으니까 거기를 통해서 개별 상담을 하시면 되겠고요. 1시간 정도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1시 이전까지 끝나니까 잘 보고 안전하게 귀가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